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요양병원 환자 2명이 숨졌지만 백신 부작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확대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 4개 권역별 접종센터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20일까지 의료진 5만 5천여 명에게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백신 공동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아프리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무료 접종에 들어갑니다. 코백스는 5월까지 북한에도 백신 170만 회분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말까지 모든 성인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 제약사도 백신을 생산하도록 국방물자법까지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혈증은 염증 반응과 신체장기 기능 장애를 일으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세균 제거와 염증 반응을 동시에 조절하는 폐혈증 치료제 개발에 나선 단디 바이오사이언스 박영민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경기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요양병원의 환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증 이상 반응을 보여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2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50대 환자가 오후에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뒤 응급처치를 받고 회복했지만 3일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을 일으킨 뒤 숨졌습니다. 이 환자는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 등 복합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평택의 요양병원에서 접종받은 60대 남성도 하루가 지나서 열과 함께 전신 근육통이 나타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일 숨졌습니다. 이 환자는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의정부의 요양병원에서 접종받은 50대 남성도 두통과 전신 무력감이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는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유행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400여 명의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했다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체되고 있으나 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방역 긴장이 위완되면 재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를 오르내리며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이동량이 증가하는 점도 방역당국이 주시하는 부분입니다. 중수본이 지난 2월 27일에서 28일 휴대전화 이동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말 이틀간 이동량은 수도권 3,497만 건, 비수도권 3,755만 건 등으로 전국 7,25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2.7% 늘어났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어 전국 권역별 접종센터에서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0일까지 의료진 5만 5천여 명에게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영남권 예방접종센터가 차려진 양산 부산대병원입니다. 주사기를 잡은 이가 접종을 앞둔 이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킵니다. 두 사람 모두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입니다. 접종하겠습니다. 따끔할 수 있어요.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어 이제 부산과 대구, 광주, 천안에서도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0일까지 의료진 5만 5천여 명에게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코로나19에서 빨리 벗어나서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스치는 따끔함 뒤에는 서서히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훨씬 편할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그것만 안 해도 정말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극히 일부에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지만 접종하는 곳의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한 편입니다. 의료진 또 행정 지원 인력의 노고와 코로나19 해방을 원하는 이들의 마음이 더해져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온라인상에 가짜뉴스가 유통되자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서 유튜브 등에 떠도는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신속히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찰은 전담 요원을 배치해서 허위 사실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파악한 가짜뉴스로는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거나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나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정보, 그리고 접종 거부 시 긴급 체포된다는 내용 등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기도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의 백신 세치기 의혹과 관련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하며 엄정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병원 재단 이사장 가족의 백신 세치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묵고할 수 없다며 방역당국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검토해서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세균 총리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공개되고 여러 나라에서 접종 연령 제한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질병관리청도 전문가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는 국군 양주병원을 시작으로 16개 군병원에서 해당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 2,400여 명을 상대로 1차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군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군 병원별 자체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군 예방접종 시스템을 개선한 뒤 접종 인력 교육과 예방접종 모의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2분기에는 1분기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4단급 의무대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보건당국의 접종 계획과 군내 우선순위에 따라 일반 장병도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새학기가 되면서 대학들이 대부분 개강하고 일부 실기 수업을 중심으로 조심스레 대면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캠퍼스부터 대학가 상권까지 활기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강을 맞아 대면 수업이 열린 한 강의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거리를 띄우고 앉은 채 피아노 실습에 열중합니다. 이 학교는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에 맞춰 이론과 실기 수업 모두 학생 9명까지만 대면 강의를 허용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감염 우려에 교수들은 방역에 특히 신경 썼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제 체온 측정과 손 소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안전하게 최대한 거리를 두고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에서도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실기 수업에 한해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오케이.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결과물이든 상관없어요. 개강 첫날인 만큼 발열 검사와 손 소독을 거친 학생들만 소규모로 모여 안내 사항만 듣고 수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수업을 참여하는 친구들의 얼굴도 모르고 거의 목소리나 화면상의 얼굴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대면으로 할 수 있을 때 장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아예 학생들의 등교를 막은 대학도 적지 않습니다.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당분간 비대면 수업만 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외부인의 캠퍼스 출입도 막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우선 개강 1주차엔 원격 수업만 하기로 했고 중앙대도 당분간은 온라인 수업만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익대는 이미 올해 1학기 비대면 중간고사를 예고했습니다. 비대면 강의에 직격탄을 맞은 건 대학가 상인들입니다. 학생 발길이 뜸해지면서 개강 특수는 사라졌고 곳곳에 임대 안내문도 걸렸습니다. 전에랑 똑같아요.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안 다녀요. 장사는 똑같아요. 안 돼요. 지금 가게가 다 비었잖아요. 너무 상권이 안 좋아요 지금. 새학기를 맞아 일부 대학들이 조심스레 대면 수업에 시동을 걸었지만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감염 확산세에 대학가엔 여전히 낭만 대신 방역이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출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협약을 추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항공 수요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 상황을 전제로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역 관련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인증하는 앱 기반의 트래블 패스 시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내국인의 해외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입국 없는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도 허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 위기 대응 차원에서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3월 종료 예정인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배달 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작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1,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점검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용, 음식물 재사용 등을 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봄나들이철을 대비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원지, 역 터미널 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이달 16일에서 19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경험과 공공의 자원이 힘을 합쳐 미래 먹거리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창업 지원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빅데이터 기술과 센서 등을 이용하면 건물이나 지하 공동구 등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간 기술을 갖춘 이 기업이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한 이유는 유사 업종과의 시너지, 그리고 전문적인 사업 컨설팅과 마케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풍족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벤처기업은 국내 최초로 폐쇄형 약물 전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항암제 등 위험 약물을 다루는 2급 의료기기인데 법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 국내에서는 사용 못하지만 해외에서는 널리 쓰이는 장치입니다. 사업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후속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아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벤처기업이 벤처에 머물지 않고 4차 산업기술과 접목해 바이오 융합 혁신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 이것이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 스타트업 파크의 목표입니다. 여기서는 사무공간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센터, 지능형 사물인터넷 실증 실험실 등 특화된 시설들을 제공합니다. 이미 4차 산업 관련 174개, 바이오 융합 관련 37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인천경제청과 기업, 대학 등과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마음껏 실증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화의 주역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가능성을 갖춘 기업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을 일궈내겠다는 인천 송도의 스타트업 파크. 세계 시장 진출을 꿈꾸는 벤처 기업들의 요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거관이 힘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첫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두통과 전신 무력감 등 중증 이상 반응도 보고되고 있어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발적인 집단 감염 발생으로 줄어들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 또한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백신 접종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3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8만 7천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요. 자, 현재 접종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1분기이기 때문에 이제 계획된 그 선별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접종 속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접종을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뭐 2분기 정도 돼서 이제 백신 수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서서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접종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일단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접종 상황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직 백신의 부작용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또 중증 이상 반응, 그러니까 혈압 저하나 전신 무력감 같은 증상이 접수됐는데요. 이게 과연 접종의 부작용 이상일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보건당국에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뭐 발생한 어떤 증상의 양상을 봐서는 백신의 부작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아나필락시스 반응일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향후에 우리나라의 그 백신 접종에 있어서 신뢰도나 수용성이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당국에서는 이 원인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신속한 규명과 그리고 명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 같고 결과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가감 없는 투명한 공개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미만에게만 접종하도록 권고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는 고령자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여러 나라가 65세 이상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가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큰 이유는 백신 접종하는데 이제 공급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백신 공급 물량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적으로 접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일단 65세 이상이 고연령층 같은 경우가 가장 위험한 그룹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할 걸로 판단을 하면서 일단 지금 접종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뭐 각국에서 여러 국가에서 실제로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는 접종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배경에는 실제로 임상 결과상의 임상 대상자 중에 65세 이상의 고연령층 비율이 효능이나 안전성 부분 모두 통합적으로 볼 때도 한 7에서 9% 정도로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산술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6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임상 3상 시험이 보통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65세 이상만 고려를 할 때에도 제가 보기에는 숫자적인 면에서는 뭐 적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과거의 효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 부분이나 이런 것랑 복합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무방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백신 공급 문제랑 같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백신 공급 물량 문제 그리고 또 효능 논란이 조금씩 이제 종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에 접종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 그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 이상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복합적으로 또 관련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사 과정이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저질환이 중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검토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접종을 해도 무방한데 이 부분을 이제 접종 대상자 당사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특이적인 기저질환이 있지 않는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일단 보건당국의 결정에 잘 믿고 따르시면서 접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해도 일단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집단 면역 그리고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올해 안에 코로나 종식은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올해 안에 종식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진행이 되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1차적인 대안은 백신 접종인데 각국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 비율, 접종자의 비율이 굉장히 낮고 속도도 굉장히 느린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안에 이런 백신 접종이 웬만큼 집단 면역을 형성할 만큼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럼 백신 접종을 맞으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느냐? 또 그렇다라고는 보기는 좀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실제로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임상 증상만 가려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 이후에도 크게 또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 백신 접종을 맞은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안에 종식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완전히 원천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예방률보다는 실제로 백신 접종을 맞게 되면 나중에 비록 감염이 이루어지더라도 임상 증상을 크게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점을 두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서 코로나19 브리핑 전에 보도가 나간 것처럼 정부에서는 백신 여권이라든가 아니면 트래블 패스, 트래블 버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됐는데 이렇게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방역이 크게 이분들에 대해서 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백신 접종이 안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의 배경에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있었는데 점차 기온이 좀 오르면 상황도 좀 나아질까요? 일단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의 그러니까 특성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계절적인 요인은 받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더 활성이 증가하는 건 보이고 있는데 반대인 상황, 그럼 여름일 때는 활성이 크게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다 보니까 이런 계절의 영향은 받습니다만 덜 받는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일단 겨울철이 지나서 봄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활성의 영향은 받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활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작년에 우리나라도 여름을 겪었거든요. 근데 2차 유행 같은 경우에 한여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크게 낙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백신 접종 사업은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죠. 국민이 믿을 수 있게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방물자법까지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존슨앤존슨 백신까지 3종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미국은 점차 코로나 봉쇄 조치도 완화해서 경제 살리기를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존슨앤존슨 백신이 공급됐습니다. 세 회사에서 이번 주에 배포되는 백신 수만 1,800만의 분량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했을 때 주당 공급이 860만의 분량이었음을 고려하면 단위 기간 백신 공급량이 한 달여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This country will have enough vaccine supply, I'll say it again, for every adult in America by the end of May. By the end of May. That's progress. 3주 전에 했던 약속보다 2달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경쟁사인 머크가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생산하도록 국방물자법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2달 반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각 주별로 코로나 봉쇄 조치도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Today we are announcing that restaurants and bars can operate at 50% capacity. That's up from 25%. I'm also pleased that we can now allow visitations at nursing homes too. Also, I am ending the statewide mask mandate. Now, despite these changes, remember this: removing state mandates does not end personal responsibility.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곧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끼리는 가정 내 소모임을 해도 좋다는 공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해빙 분위기가 미국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가구 외 1명만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2개 가구 5명 이하까지 가능하게 하고 서점, 꽃집, 원예 시장은 문을 여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메르켈 총리는 3일 연방정부 16개 주지사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단계적 봉쇄 완화 계획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헬게 브라운 총리실장이 현지 시간 2일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오는 17일 만료 예정인 해외여행 금지령을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레그 헌트 호주 보건장관은 다른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이 변이 바이러스 출몰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 수준이라며 해외여행 금지령을 6월 17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지난해 3월 17일 시작된 해외여행 금지령은 당초 지난해 12월 17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아 이달 17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동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무료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네, 첫 수혜국은 아프리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콜롬비아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의 한 병원. 기다렸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곳에서도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첫 접종자는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I really feel so good because we are waiting for the vaccine and we are ever ready to receive it. Let me say we are the people taking care of the patient. So if I've been vaccinated, I think it will help me. 가나가 코백스를 통해 1차적으로 공급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은 60만 회분입니다. And so it's a happy occasion that Ghana, being the very first country to be a recipient of the COVAX facility. 이웃 국가인 코트디부아르도 약 50만 회분의 백신을 받았고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는 400만 회분 가량의 백신을 공급받았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콜롬비아가 코백스를 통한 첫 수혜 국가가 됐습니다. 거브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백스를 통한 전 세계 백신 배포가 드디어 성사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When the history of the pandemic is written, I believe that the ACT Accelerator and COVAX will be one of its standout successes. This is an unprecedented partnership. 코백스는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42개국에 2억 3,700만 회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올해 5월까지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약 170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백스는 현지 시각 2일 자료에서 올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백신 170만 4천 회분을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공급되는 백신은 인도의 백신 제조업체 세룸 인스티튜트가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에 걸쳐 접종해야 하므로 이번 물량 공급으로 접종받을 수 있는 대상은 85만 2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코백스는 같은 기간 한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백신 210만 2,400회분,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11만 7천 회분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일본 국내뿐 아니라 영국과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반대 여론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컨설팅 기업 텍스트 CNC가 일본을 포함해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세계 6개국 각각 1,000명씩 총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쿄올림픽 개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일본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영국이 55%, 독일 52%를 기록해 올림픽 개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과반수를 넘었고 스웨덴 46%, 프랑스 37% 등을 포함해 조사 대상 6개국 가운데 5개국에서 반대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올림픽 개최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33%로 같게 나타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을 이달 학술지에 싣기로 했던 학술지가 일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 램지어 교수의 반론을 들어보는 절차를 따르겠다는 건데 이달 발행은 접었지만 원안대로 발행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국제법 경제학 리뷰 IRLE가 3월호 학술지를 이달에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하버드대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IRLE의 출판사 엘제비어의 앤드루 데이비스 부사장이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피해 왜곡 논문이 실린 3월호 학술지 출간을 일시 보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논문 내용에 대한 우려 표현과 반론을 원문과 같은 호에 넣어 발행할 수도 있다고 해 여전히 논문을 발행할 계획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판사 측에서 출간 보류 언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반론과 함께 원문을 싣겠다는 기존 방침이 되풀이된 점으로 볼 때 논문 발행을 철회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판사와 학술지 측은 램지어 교수에게 이달 말까지 학계 지적에 대한 반론을 내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학술지 측에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램지어에게 방어 논리를 개발할 시간적인 여유를 줬다거나 논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학계에서는 램지어 교수가 말한 위안부 계약서에 실체가 없고 주장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사용한 게임 이론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각종 증언이나 문헌도 잘못 인용했다며 10,000명 이상의 학자들이 서명하고 논문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신문도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면서 하버드대 국제학생회 공동회장의 말을 인용해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하버드대학교 역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쿠데타를 정면 비판해 찬사를 받은 주 유엔 미얀마 대사가 군부의 해임 조치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초모툰 주 유엔 미얀마 대사는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볼칸 보즈키르 유엔 총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이 여전히 미얀마의 합법적인 유엔 대사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초모툰 대사는 서한에서 미얀마 민주정부에 대한 불법 쿠데타 가해자들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인가를 철회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성명에서 군부의 해임 시도에도 미얀마의 주 유엔 대사는 여전히 초모툰이라는 게 미국의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이 영국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고령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올해 안의 종식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오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예, 효능 논란이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모양새네요. 백신 접종 계획에도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인데요.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혈증은 염증 반응과 장기 기능 장애를 일으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세균 제거와 염증 반응을 동시에 조절하는 신개념 폐혈증 치료제 개발에 나선 단디바이오 사이언스의 박영민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항상 저희가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의 이름은 그 회사의 정체성을 담고 있잖아요. 단디 바이오 사이언스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단디는 제대로 하자는 경상도 방언입니다. 아, 예. 제가 그 의대를 졸업하고 19년 동안 부산 의대에서 재직했는데요. 많은 동료 교수들이 단디하자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의미가 제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네. 또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기초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때 면역학 은사이신 제 하대유 선생님 연구실에 크게 할바야라는 액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무엇을 할바야는 제대로 오자. 그래서 단디로 정했고요. 이 의미는 또 영어로는 또 멋있다는 뜻도 되고 네. 또 최근에 찾아봤더니 인도에서는 고행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 따라서 저희는 신약 개발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스스로 고행의 길을 들어선 수도승처럼 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단디바이오의 파이프라인 가운데 폐혈증 치료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폐혈증이란 무엇이고 또 폐혈증과 슈퍼박테리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폐혈증은 일반적으로 미생물 감염에 대해서 우리 신체가 부적절하게 반응한 결과로 장기 부전 등에 의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질환인데요. 예. 이 중에 많은 항생제에 대해서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학술적인 용어로는 다제내성 세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들이 더 어렵고요. 슈퍼박테리아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항생제 처리가 늦어질 때는 세균들이 증식이 많아져서 그때 적절한 항생제를 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세균들이 죽어서 나오는 물질, 여러 가지 독소들에 의해서 면역 반응의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예. 이것들을 의해서 장기 부전에 의해서 대략 폐혈증의 사망률이 30% 남짓이고요. 예. 이게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폐혈증 쇼크가 오는데요. 네. 이건 40에 70%니까 어림잡아서 50% 이상이 사망에 이르게 한 대단히 중요한 질병입니다. 네. 이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또 슈퍼박테리아고요. 네. 예. 이제 슈퍼박테리아하고 이 폐혈증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균이 죽어서 만드는 독소, 그래서 면역 반응을 이렇게 교란시킨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사실 이제 코로나19도 감염 초기에는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지만 이게 중증으로 가면 면역 반응이 이렇게 혼란이 와서 문제가 되는데, 맞습니다. 결국 이 면역 반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이 이제 폐혈증 치료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단디바이오만의 어떤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는 그 조기 진단입니다. 미생물 감염이 있을 때 적절한 항생제를 찾아내는 것이고, 이를 조기에 처방함으로써 열 등 뭐 갑자기 난다는 한 2, 3일 후면 끝날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단이 늦어지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늦어지면 이것들이 과증식을 하게 되고 네. 이때는 그 세균의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을 하더라도 여기에 이들이 죽어서 내는 여러 가지 산물, 저희가 타겟하는 것이 이제 그람 음상 세균이거든요. 예. 그들이 내독소를 내는데 이 내독소가 우리 인체 반응을 초기에는 아주 과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어서 그 면역 세포들이 죽어서 나오는 면역마비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초기에는 면역 억제제를 쓰는 방법, 네. 또 후기로 가면 면역 항진 요법을 쓰는 방법, 또 폐혈증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전신성 혈관 응고입니다. 이들을 막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쓰는 것인데요. 네. 너무 급속하게 이 폐혈증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리고 또 지금까지 약이 없는 걸로 봐서는 성공 여부는 속단할 수 없지요. 네. 예. 지금까지 하나도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 물질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원인을 제거해 보자는 거죠. 그 세균을 죽이는 역할, 항생제 역할도 하고 또 세균이 죽어서 나오는 물질, 그람 음성 세균에는 내독소거든요. 이것들에 바인딩해서 결합해서 제거하는 이중활성이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찍이 1947년도에 저희하고 작용기작이 아주 유사하거나 같은 물질이 있었는데 그게 폴리믹신 B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60년대까지 썼어요. 네. 근데 그때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보니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예. 콩팥이 망가지고 신경 독성이 나와서 지금은 외용주로만 쓰고 있어요. 네. 성공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로 봐서 독성을 낮춰주면 다른 물질이긴 합니다만은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부작용을 줄이고 원인 제거에 집중하는 예. 그 기술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부터는 단디바이오의 또 다른 파이프라인인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적으로 치매 치료제 그 개발이 진행됐지만 지금 이렇다 할 치매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실은 신약 개발은 대단히 어려운 길이지요. 네. 후보 물질 5,000개에서 10,000개당 하나의 성공률이 되니까 실제로는 그 성공 가능은 제로로 수렴한다. 예.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한 70%를 차지하는데요. 이것들의 원인은 이미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네. 뇌세포를 죽이는 원인 아밀로이드 베타하고 타우 단백질이거든요. 이것들을 주로 타깃해서 이것들을 없앰으로써 치료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또 대부분 실패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바이오젠하고 엘라이 릴리에서 30% 또는 20%의 인지기능 그 효과가 있었다,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최종 그 타깃인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로 타깃을 내서 없애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요. 그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요즘 급속하게 이제 많은 보고들이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그 네이처라는 아주 저명한 학술지에 염증 또는 감염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촉발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내놓고 답은 absolutely yes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지금은 또 아주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를 형성하는 그 원인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최근 보고들을 종합해 보면 감염에 의한 거다, 미생물에 의한 거다, 많은 부분이. 따라서 조금 더 과하게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많은 부분은 감염성 질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저희가 뇌독소를 제거하는 이 기능은 이 LPS가 뇌로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나이가 먹게 되면 65세 이상에서 주로 호발하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인데요. 그래서 뇌혈관 장벽이 누수해지고 또 여러 가지 장애 투과성도 높아지고 또 대식세포와 같은 것이 먹어서 또 뇌로 전달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많이 만들어내게 하고 이어서 타우 단백질의 과잉사상을 유도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뇌세포를 죽여서 인지기능 저하로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게 되는데요. 요걸 저희가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치매 환자의 경증, 중증 아주 질환 환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뇌독소가 대단히 병증의 경과함에 따라서 올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치매 원인을 이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를 만드는 어떤 생에서 찾았다. 이게 이제 단디바이오 어떤 차별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치매 치료가 도대체 언제쯤 이게 상용화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상용화 시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고무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상 성공원제도 있고 이제 FDA 승인을 기다리는 약도 있고요. 저희는 폐혈증 치료제는 내년 초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임상일상에 진입할 것 같고요. 이보다 1년 정도 늦게 국내에서 코호트가 대단히 잘 돼 있습니다. 전남 코호트라고. 거기하고 국내 임상할 거고요. 아밀로이드 베타하고 타우 단백질이 이제 전통적인 몰레큘 분자거든요. 이 두 개 있다가 저희가 발굴한 뇌독소를 같이 첨가한 진단키도 저희가 개발 중이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대단히 저희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 또는 예방 제도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좀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열심히 기대가 해야 생기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건강한 바이오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당연히 공감하실 텐데요. 어떤 제언을 해주실까요? 이 시간은 많이 기다렸습니다. 실은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 또 기간, 그다음에 전문 인력,
그 관련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민간하고 정부의 협업이 필요해 양축인데요. 민간에서는 이 폐혈증 치료제도 그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그러고 대단히 성공률이 낮거든요. 예. 그러면 민간 자본에서는 성공적인 신약 개발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벤처 캐피탈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실은 꺼리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 많은 그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폐혈증만 예를 들어도 지금 스페시픽 세라피틱스가 없어요. 예. 네. 요걸 신약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면 실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제 중에 난제를 해결하려고 정부에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작년에 치매 극복 연구 개발 사업단을 설립을 했거든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폐혈증도 1년에 5천만 명이 이완되고 1,100만 명이 사망한다는 17년 보고가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폐혈증 치료제에 충분히 도전을 가는 기회가 있고 또 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예. 면에서는 폐혈증 극복 개발 사업단도 설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공공이 나서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풍토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치료제가 없어서 더 두려운 병이 바로 치매와 폐혈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디바이오 사이언스가 두 질병을 정복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단디바이오 사이언스의 박영민 대표이사와 이성유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17개 지역의 연구 장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역 연구 장비 관리 활용 체계 1단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 장비 정보를 17개 지역에 제공하고 예약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관리 정보도 표준화하는 등 지역별 연구 장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방문이나 우편 발급만 가능했던 원자력 관계 면허증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관계 면허의 시험 일정과 원서 접수, 합격 확인, 면허증 발급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 원자력 면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면허증은 방사선 취급 감독자, 핵연료 물질 취급 감독자, 핵연료 물질 취급자, 원자로 조종사 면허 등 7종입니다. 원안위는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쇄 가능한 면허증 양식을 추가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박진형 서강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박 교수는 현대 수학의 최고 난제 가운데 하나인 대수곡선의 시컨 다양체 방정식 문제를 해결해 한국 수학계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항체 면역항암제는 Y바이오로직스가 독자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로 업체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임상시험을 위한 시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07년 설립됐으며 항체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달 넘게 3,400명대를 유지하면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균형이 깨져서 언제든 재확산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